2009년 6월 어느 밤 황해도 해안에서 통나무배 두 척이 출항합니다. 무동력 배에 탄 사람은 총 10명. 그중 9명은 가족이었고 단 1명은 목숨을 걸고 따라 나선 남자였습니다. 이 배를 움직인 건 엔진이 아니었습니다. 1년간 새벽마다 조류를 관찰하며 익힌 물때, 그리고 북한 경비초소 교대 시간을 분 단위로 적어둔 노트 한 권이었습니다. 출항 23분 만에 경비정 엔진음이 밤바다를 찢었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파도에 섞였고 추격은 수심 2m 앞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민수. 북한에서 남한 물건을 팔며 사람들 눈 속의 동경을 목격했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파서 탈북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먹고 살만했기에 체제의 민낯이 더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화폐 개혁으로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던 날, 그는 체제가 아닌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왜 이 나라의 계산을 믿고 살았던가?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선 안 되겠다고. 저는 민수입니다. 북한 개성에서 장사로 먹고 살았던 사람이죠.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얼마나 굶주렸길래 목숨 걸고 탈북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배고파서 탈북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2009년 6월 그날 밤, 저는 통나무배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 말만 입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바람에 씻겨 사라질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죠. 배 두 척에는 10명이 탔습니다. 제 아내 정화, 두 아이, 그리고 동생 가족까지. 9명의 가족과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따라 나선 강철. 단 1명의 타인이었습니다. 출항 23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경비정 엔진음이 어둠을 찢었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고 정화가 입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는 지점을요. 1년간 새벽마다 나와 물살을 관찰한 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저기로 가면 됩니다. 저기만 들어가면 경비정이 못 따라옵니다. 무동력 배를 온몸으로 밀었어요. 강철이 반대편에서 같이 밀었죠. 그의 눈에는 공포와 각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라, 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수심 2m. 경비정이 멈칫했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스크류가 바닥에 닿아. 그들은 깊은 수심을 찾아 돌아야 했습니다. 정화가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배를 밀었습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남쪽 섬의 전등이었어요. 밤 안개를 뚫고 나타난 그 빛이 제 눈에 들어왔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야, 우리 살 자리.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배에 올랐는지를요. 저는 남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개성 장마당에서 사람들이 제 가방을 열 때마다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남한 치약을 꺼낼 때였습니다. 이건 향이 다르네요. 그렇게 말하면서 뚜껑을 열어 민트 향을 코끝 깊은 곳까지 빨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봤어요. 사람들 눈 속에 비친 동경을요. 금지된 세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군복 입은 청년들도 왔습니다. 남한 안전화를 사러 왔어요. 이걸 신고 뛰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청년의 목소리엔 희망인지 자부심인지 모를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사꾼이었지만 동시에 심장을 훔치는 자였어요. 물건을 팔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남한이라는 단어 하나에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저 자신은 어땠을까요? 밤 12시만 되면 아이들 자는 소리에 귀를 걸고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장롱 뒤에서 조용히 라디오와 작은 TV를 꺼냈죠. 눈동자에는 두세 개가 동시에 비쳤습니다. 하나는 황해도였고 하나는 서울이었어요.
남한 사극 속에서 왕과 장군들이 배불리 먹는 걸 보면 속에서 괜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젓가락질하는 배우들의 사소한 손동작까지 매일 따라했어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화나는 이유가 부러워서가 아니란 걸요. 그들의 일상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서였습니다. 먹는 것조차 자유로운 세계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2009년 1월이었습니다. 화폐 개혁 소식이 들렸어요. 평생 벌어온 돈을 새 돈으로 바꾸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비율은 100대 1이었죠. 제 손에 쥐어진 건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체제를 원망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왜 나는 이 나라의 계산을 믿고 살았던가?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사로 어느 정도 먹고 살았으니까요.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은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이곳에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저는 숨겨둔 돈을 꺼냈습니다. 탈북 준비를 시작하려는 순간 어머니가 제 표정을 한눈에 읽었습니다. 내 눈에 죽을 표정이 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나 때문에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나는 그냥 늙은 사람이야. 너라도 살아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내 정화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신 갈 거면 우리도 같이 가요. 평소 얌전했던 정화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이들만 남기는 건 죄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 가려던 제 계획은 그렇게 무너졌죠. 가족을 데리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공포가 2배로 커졌습니다. 혼자 죽는 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가족이 제 선택 때문에 죽는다면요. 그 생각만으로도 밤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때 강철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보위부가 형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철은 제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장사 미천을 구하지 못해 쩔쩔맬 때 제가 돈을 빌려줬어요. 이자도 안 받았죠. 그 뒤로 강철은 저를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그가 하룻밤 고민하더니 다시 찾아왔어요.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강철의 눈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10명이 탈배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통나무는 장마당에서 몰래 샀어요. 장인이 쓰던 톱으로 잘랐습니다. 강철이 도와줬죠. 손에 피가 터져도 멈추지 않았어요. 흐르는 피를 바지에 문지르고 다시 깎았습니다. 1년 동안 저는 새벽마다 해안에 나갔습니다. 물때를 읽는 법을 스스로 익히기 위해서였어요. 조류를 관찰했습니다. 흙바람이 불어와 턱이 얼어도 발을 떼지 않았죠. 물살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적었어요. 북한 경비초소의 교대 시간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 노트가 유일한 지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었느냐고요. 대답은 죽기 싫었으니까요. 몇 개월 후 물때가 맞는 날을 골랐어요. 달이 없는 밤이어야 했습니다. 경비정이 우리를 발견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죠. 출발 전날 밤 정화는 부엌 한편에 숨어 울었습니다. 아이들 머리를 하나씩 만지면서요. 울음소리가 아이들을 깰까봐 강철에게 손으로 입을 틀어막히며 울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 땅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이런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켜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한 번 끌어안으셨어요. 평생 한 번도 없던 포옹이었습니다. 가서 이겨라. 2009년 6월 밤 10시 55분. 우리는 해안으로 향했어요. 달빛도 없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소리내지 않았죠. 배에 오르는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너무 느리게 뛰었어요. 비현실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노를 저었어요. 무동력 배였기 때문에 오직 팔의 힘으로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강철이 반대편에서 같이 저었죠. 물살이 예상대로 흘렀습니다. 1년간 관찰한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왼쪽으로 도는 조류를 타고 배가 남쪽으로 흘러갔습니다.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어요. 북한 땅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죠. 어머니가 계신 곳이었습니다. 평생 살던 땅이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희미하게 엔진음이 들렸어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소리였죠. 경비정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입을 막으려 했지만 공포는 막을 수 없었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심이 얕아지는 지점을요. 저기로 가면 경비정이 못 따라와요. 팔에 핏줄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강철도 반대편에서 미친 듯이 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죠. 경비정이 가까워졌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멈춰라 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멈추면 죽는 거였으니까요. 수심이 얕아졌습니다. 2m, 그 지점이었어요. 경비정이 갑자기 속도를 줄였습니다.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였죠. 스크류가 바닥에 닿을 테니까요. 경비정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깊은 수심을 찾아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앞만 보고 계속 배를 밀었습니다. 정화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희미했지만 분명한 빛이었어요. 남쪽 섬의 전등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야. 우리 살 자리. 남쪽 섬의 불빛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경비정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노를 계속 저었습니다. 강철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형님, 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으론 못하겠다 해도 몸은 계속 움직였죠.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불빛이 선명해졌어요. 건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한 땅이었죠.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화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끌어안은 채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살았구나. 배가 얕은 물에 닿았습니다. 바닥이 흙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배에서 내려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허리까지 찼죠. 배를 끌어당겼어요. 강철도 내려와서 같이 끌었습니다. 해안까지 몇 미터 남지 않았지만 그 거리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닿았습니다. 제 발이 남한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죠. 정화와 아이들도 내렸습니다. 모두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1년간 준비한 탈북이 성공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온 건 공포였습니다. 혹시 북한 땅 어딘가에 떠밀려 온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물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전봇대가 보였죠. 북한과는 다른 모양이었어요. 여기는 남한입니다. 강철이 말했어요. 형님, 사람 찾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이대로 있을 순 없었죠. 우리는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아이들은 지쳐서 비틀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 때 집이 보였습니다.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불이 켜진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저는 그중 한 집 문을 두드렸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남자의 눈이 커졌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한 사람의 집에 처음 들어갔죠.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할 수 없는 온기였습니다. 아이들이 따뜻함에 몸을 녹이기 시작했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어요. 오늘 밤 10시 55분에 출발했습니다. 남자가 시계를 봤어요. 지금 새벽 2시 40분입니다. 약 4시간 걸린 거네요. 4시간.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는 4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여기는 남한입니다. 경찰이 도와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에 정화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파출소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남한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북한에선 밤이면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가로등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밤인데도 대낮처럼 밝았죠. 강철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는 전기가 남아도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전기가 이렇게 풍족한 곳이 있다니요. 파출소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받았어요. 처음 마셔보는 맛이었습니다. 달콤했죠. 북한에선 설탕도 귀했는데 여기선 차에 설탕을 넣어 마시는 거였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 출신지, 탈북 경로를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친절하게 기록했죠. 조사 중에 경찰이 물었습니다. 배고프시죠? 라면 끓여드릴까요? 그 말에 저는 멈칫했어요. 라면이요? 경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라면 있습니다. 드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라면 냄새가 파출소를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심장이 울컥했어요. 북한에서 몰래 먹던 남한 라면의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떳떳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었죠.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라면을 받아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정화도 울면서 먹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철이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살았습니다. 진짜 살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살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머니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되실까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내일 국정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거기서 정식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절차일 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파출소 한편에서 잠들었습니다. 담요를 덮고 누웠죠. 따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됐었어요. 추위에 떨며 잠들곤 했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잠들 수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북한 사람이 아닌 남한 사람으로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과연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아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잠이 들었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1년간 준비하며 제대로 못 잤던 잠을 그날 밤 처음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정원 직원들이 왔습니다. 검은 승용차 2대였어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차는 1시간쯤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남한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정화가 창밖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다른 나라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같은 한반도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요. 국정원 조사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각자 다른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가족끼리도 떨어뜨려 조사하는 거였죠. 저는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조사관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앉으라고 했죠.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름부터 시작해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탈북 동기, 경로까지 모든 걸 물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배고파서 탈북한 게 아닙니다. 장사로 어느 정도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참기 힘들었습니다. 조사관이 눈썹을 올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체제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은 절대로 우리를 놔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화폐 개혁 때 어떠셨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평생 벌어온 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저는 체제를 원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했죠. 왜 이 나라의 계산을 믿고 살았던가? 계속 질문이 이어졌어요. 개성장마당에서 뭘 팔았는지, 남한 물건을 어떻게 구했는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한 치약, 안전화, 생필품들을 팔았어요. 사람들이 그걸 살 때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습니다. 조사관이 물었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동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금지된 세계에 대한 갈망이었죠. 조사가 몇 시간 계속됐습니다. 중간에 식사를 줬어요. 밥과 반찬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밥이 하였습니다. 북한에선 쌀에 옥수수를 섞어 먹었어요. 쌀만으로 밥을 짓는 건 명절 때나 가능한 일이었죠. 하지만 여기선 흰쌀밥을 그냥 줬습니다. 반찬도 풍성했어요. 고기 반찬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남한의 일상이구나. 조사는 3일간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방식으로 반복해서 물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대답했습니다. 3일 후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거기서 남한 생활 적응 교육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나원.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 곳이라고 했어요. 12주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시설이었어요. 큰 건물에 많은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만 탈북한 게 아니었던 거죠.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하나원에 있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배웠어요. 은행 사용법, 교통카드 쓰는 법, 병원 가는 법까지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은행이 자유롭게 열려 있다는 것,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깨달았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 단어가 가슴을 울렸어요. 평생 북한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남한 사람이라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차별하진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강사가 물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가장 먹고 싶었던 게 뭡니까? 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라면이었습니다. 나만 라면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여기선 언제든 먹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수십 종류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놀랐죠. 수십 종류요. 북한에선 라면 한 봉지가 귀했어요. 남한에선 종류만 수십 가지라니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12주가 지났습니다. 하나원 교육이 끝났어요. 우리는 정착금을 받고 사회로 나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화가 울었습니다. 우리 집이에요. 진짜 우리 집. 그렇게 말하면서 방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북한에선 집도 국가 소유였습니다. 우리 집이란 게 없었죠. 비록 임대지만 우리 공간이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아파트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어요. 보일러가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선 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안 됐는데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우리 열심히 살아요. 그래, 열심히 살자.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어머니 생각이 가득했어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남한에서 살아가려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나원에서 취업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화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편의점에서 산 라면이었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남한 라면을요. 이제는 언제든 먹을 수 있었죠. 라면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라면 한 봉지가 귀했어요. 몰래 구해서 몰래 먹어야 했죠. 하지만 여기선 편의점에 가면 수십 종류가 있었습니다. 같은 라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달랐어요. 북한에서는 금지된 맛이었고 여기서는 일상의 한 끼였습니다. 그 차이가 가슴을 울렸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탈북자 자녀를 위한 특별학급이 있었어요. 남한 교육을 따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죠.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떳떳하게 살게 해주자. 북한 출신이라고 주눅 들지 않게 해주자. 저는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컴퓨터 사용법을 배웠어요. 서툴렀지만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공장 일자리가 많았어요. 학력이나 경력을 많이 따지지 않는 곳들이었습니다. 저는 몇 군데 전화를 걸었죠. 면접을 봤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작은 공장이었어요.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사장이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작년에 왔습니다. 사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 열심히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그렇게 저는 남한에서 첫 직장을 얻었습니다. 첫 출근 날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정화가 도시락을 싸줬죠.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북한의 공장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끊기지 않았으니까요. 북한에서는 전기가 자주 끊겼어요. 공장이 멈추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죠.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일을 배웠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기계를 다루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이 친절했어요. 탈북자라는 걸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줬죠.
그게 고마웠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정화에게 월급 봉투를 줬어요. 정화가 봉투를 열어보더니 울었습니다. 떳떳하게 번 돈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장사하며 번 돈은 항상 불안했어요. 언제 적발될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은 달랐습니다. 떳떳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외식을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처음으로 가족끼리 남한에서 외식하는 거였어요. 삼겹살을 시켰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던 고기였어요. 하지만 여기선 평일 저녁에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구나.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일에 익숙해졌어요. 사장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근 수당도 주면서 더 일해달라고 했죠.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를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브로커를 알아봤어요. 북한에서 사람을 빼내주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죠. 비용을 물었습니다. 한 사람당 3천만 원이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조금씩 모았어요. 정화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를 봤죠. 우리는 함께 돈을 모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였어요. 아직 3천만 원엔 한참 부족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철이 찾아왔습니다. 형님, 저 결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강철의 얼굴은 밝았어요. 저는 축하했습니다. 누구랑 하는데요? 강철이 대답했어요. 같은 탈북자입니다. 하나원에서 만났어요. 결혼식에 갔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하는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탈북자들끼리 모여 축하해줬죠. 강철이 저를 불렀습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을 했어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함께 산 거지. 저도 내 덕분이야. 강철의 결혼식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한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탈북자가 아니라 남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엔 북한이 있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셨죠.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죠. 정화가 걱정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데려와야 했으니까요. 3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저는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를 빼내달라고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6개월은 봐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브로커에게 연락했어요. 진행 상황을 물었죠. 브로커는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중국에 도착했다고요. 이제 남한으로 들어오는 일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대요. 정화도 울면서 기뻐했죠. 2주 후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인천공항이었어요. 어머니가 게이트를 나오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만 겨우 내뱉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아들아, 잘 살고 있었구나. 어머니의 손은 북한에 있을 때보다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고생하신 흔적이었죠.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보시고는 놀라셨어요. 여기가 내 집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여기가 제 집입니다. 어머니도 이제 여기서 사세요.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여기 와서 잘 살고 있구나. 그 말에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정화, 아이들, 그리고 저.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에선 매일 내 생각했다. 잘 살고 있을까, 죽지는 않았을까. 그 생각뿐이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오신 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셨어요. 북한에서의 습관이었죠. 아침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정화가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가만히 계시질 못했습니다.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 계십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아버지도 데려올 수 있겠느냐? 저는 말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다시 3천만 원을 모아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탈북 과정을 견디기 힘들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아셨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포기하신 표정이었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했어요. 승진도 했습니다. 공장에서 반장이 됐죠.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천만 원은 먼 금액이었어요.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그 생각에 밤잠을 설쳤죠. 어느 날 회사에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제한제도의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게 채택된 거예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 돈으로 아버지 모셔오는데 보탤게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때 정화가 말했습니다. 저도 풀타임으로 일할게요. 아이들도 이제 컸으니 괜찮아요. 우리 함께 모아요. 우리는 다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다시 3천만 원이 모였어요.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를 빼내달라고요. 하지만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신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주세요. 돈은 있습니다. 브로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전이 없었어요. 브로커는 계속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 움직이기 힘들다고요. 어머니가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오시길 빌면서요. 저도 같이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중국에 도착했다고요. 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빨리 남한으로 모셔와 달라고 했습니다. 브로커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죠. 3주 후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북한에 계실 때보다 훨씬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잘했다, 아들아.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어머니가 달려오셨습니다. 아버지를 끌어안고 우셨어요. 두 분이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화도 아이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치료가 필요했어요. 바로 병원에 모셨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꼭 낫게 해주세요. 몇 달간 치료를 받으셨어요. 건강보험 덕분에 치료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아버지가 점차 회복하셨습니다. 휠체어 없이도 걸으실 수 있게 됐어요. 얼굴에도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남한은 정말 다른 나라구나. 북한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여기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내가 여기 온 게 잘한 일이다. 가족을 다 데려온 것도요.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을 받는 것 같았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인을 받는 기분이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어요. 큰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남한 아이들과 똑같이 공부했죠. 어느 날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가고 싶어요. 저는 놀랐어요. 대학을 가겠다고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라. 아빠가 등록금 마련할게. 큰아이가 공부에 매진했어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저와 다른 삶을 살 거구나. 탈북자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 학생으로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큰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고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셨어요. 손자가 대학을 가다니. 북한에선 꿈도 못 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입학식 날, 저는 큰아이와 함께 대학에 갔습니다. 캠퍼스가 넓고 아름다웠어요. 수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여기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아빠 고생한 거 헛되지 않게요. 저는 큰아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내 인생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입학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2009년 6월 그날 밤 통나무 배를 타고 떠난 선택이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목숨을 걸었던 그 선택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정화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일상이 됐으니까요. 식사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다. 고맙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낸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밤이면 칠흑 같았어요. 전기가 부족해서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밝았죠. 그 불빛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너온 건 바다만이 아니었구나. 어둠에서 빛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건너온 거였구나.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큰아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취업도 했습니다. 대기업이었죠. 입사 첫날 큰아이가 정장을 입고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자의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다니.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가능했습니다.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큰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둘째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히 남한 사회에 정착한 거였어요. 탈북자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족으로요. 하지만 여전히 북한은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올 때면 저는 집중해서 봤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요. 어느 날 탈북자 모임에 갔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저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왔다고 했어요. 누군가는 탈북 과정에서 친구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운이 좋았구나. 가족을 모두 데려올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무사히 모실 수 있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다시 깨달았어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 말에 저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으면 저 혼자 왔을 거예요. 정화가 웃었어요. 혼자 두고 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쫓기는 꿈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죠.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요즘 내 얼굴이 밝아졌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하니까요, 어머니.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행복해라. 내가 행복한 게 내가 제일 바라던 거다.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월급도 올랐습니다. 사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탈북자라는 거 알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라면 코너를 지나치다가 멈춰 섰어요. 수십 종류의 라면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이었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몰래 먹던 그 라면이었어요. 계산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정화에게 라면을 보여줬어요. 정화가 웃었습니다. 또 이거 사왔어요. 매번 사오시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라면을 볼 때마다 생각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라면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금지된 맛이었고 여기서는 일상의 한 끼니까요. 어머니가 라면을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북한에선 이걸 몰래 먹었는데 여기선 이렇게 떳떳하게 먹을 수 있구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여기서는 뭐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식사 후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2009년 6월 그날 밤 황해를 건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통나무배 위에서 떨던 그 순간이요. 경비정 엔진음이 들리던 그 공포가요. 하지만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됐어요. 자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정화가 옆으로 왔습니다. 뭘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 타고 건널 때요. 정화가 제 손을 잡았어요. 무서웠죠. 저도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하죠.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용기를 냈던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어요. 불빛을 밝히며요.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자유의 풍경이었죠. 어느 날 큰아이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를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상대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탈북자 가족이라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해서요. 하지만 상대 부모님은 친절했습니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과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큰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북한 출신이라고 주눅 들지 마라. 넌 대한민국 사람이다.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아빠. 저는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제가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네. 아빠가 목숨 걸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큰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이해해줘서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정화와 둘째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 선택했다. 여기 와서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사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가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내 용기 덕분이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난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북한에서의 삶, 탈북 결심, 통나무배, 경비정 추격, 남한 도착, 정착 과정까지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가 선택하고 만들어낸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거였어요.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일상이니까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어요. 큰아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거구나. 북한을 모르는 아이였어요. 탈북이 뭔지도 모를 아이였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아이였죠. 어머니가 손자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증손자를 보다니.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아버지도 손자를 안아보셨어요. 이 아이는 우리와 다른 삶을 살 거다. 자유롭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자가 자라면서 저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 이야기를 해줘야 할까요?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말해줘야겠다고요.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감사할 수 있으니까요. 손자가 5살이 됐을 때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북한이라는 곳에서 왔단다. 그곳은 여기와 많이 다른 곳이야.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북한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이야. 마음대로 말하지도 먹지도 갈 수도 없는 곳이지.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왜 거기서 살았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었거든. 하지만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배를 타고 여기로 왔단다. 손자의 눈이 커졌어요. 배요. 큰 배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 작은 배였어. 통나무로 만든 배였지.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단다. 손자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 정말 무서웠어. 하지만 여기 와야 했거든. 손자가 물었어요. 왜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같은 손자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하려고. 손자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크면서 알게 될 테니까요.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25년간 다닌 회사였어요. 북한에서 왔던 제가 이곳에서 25년을 일했다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퇴직식 날 사장이 말했습니다. 민수 씨, 고생 많으셨어요. 북한에서 와서 여기까지 오신 거 정말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요. 사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우리 회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퇴직 후 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정화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선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제주도에 갔습니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009년 6월 건넜던 바다와는 다른 바다구나. 그때는 공포의 바다였지만 지금은 평화의 바다였습니다. 정화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잘 살았어. 어느 날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연을 해달라고 했어요. 탈북 경험을 나눠달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정화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강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 탈북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009년 6월 통나무배를 타고 남한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남한에 와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경비정 엔진음이 들렸을 때였습니다. 그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강연이 끝나고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탈북을 준비 중입니다. 용기가 생겼어요.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화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이겨냈잖아요. 정화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였죠.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이야기는 희망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온 이야기니까.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보던 별과 같은 별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하늘 아래 있는 별이니까요. 어느덧 2024년이 됐습니다. 탈북한 지 15년이 흘렀어요. 제 나이는 60을 넘겼습니다. 손자는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통일에 대해 배웠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뭘 배웠는데? 손자가 대답했어요. 북한과 남한이 원래 하나였대요. 그런데 나눠졌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원래는 하나였지. 손자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손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할아버지도 북한에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 생전에 가능할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래도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빠, 제가 승진했어요. 부장이 됐어요. 저는 큰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저를 여기까지 데려와 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노력이야. 아빠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하지만 큰아이는 고집했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목숨 걸고 우리를 데려오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2009년 6월 그날 밤 제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아직도 북한에 있었을 테니까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화, 큰아이 가족, 둘째까지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었던 음식들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매일 감사합니다, 어머니. 식사 후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아버지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도 이제 늙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야. 저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아니다. 들어라.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를 여기 데려온 거 정말 잘한 일이다. 북한에 있었으면 우리 다 죽었을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내 덕분에 여기서 자유롭게 살다 죽을 수 있게 됐다. 저는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셔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공원이었어요. 아침 해가 한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2009년 6월 황해를 건넜을 때를요. 그때는 무서웠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화롭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갔습니다.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웃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도 언젠가 저 배를 타볼까요? 정화와 함께요. 그런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화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화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정화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냥 고마워서요. 정화가 웃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같이 가자고 해서 우리 가족이 다 살았잖아요. 정화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함께 선택한 거예요.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뭐였는지를요. 2009년 6월 통나무 배를 타고 남한으로 온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렸고 자유를 얻었고 미래를 열었으니까요. 지금 저는 손자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북한을 모릅니다. 탈북이 뭔지도 모르죠. 그냥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자유로운 아이입니다.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습니다. 다음 세대는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꿈을 이뤘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북한 가보고 싶어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요? 손자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가보고 싶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언젠가 갈 수 있을 거야. 통일이 되면요? 손자가 물었어요. 통일이 언제 돼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도 몰라.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야. 손자가 말했습니다.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통일이 돼서 북한에 있는 제 고향을 다시 볼 수 있다면요. 그곳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남북 관계는 여전히 경직돼 있어요. 통일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 믿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정화, 아이들, 손자까지요. 식탁을 둘러싼 가족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꿈꿨던 삶이구나.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삶이요. 자유롭게 모여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사 후 저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09년 6월 그날 밤 황해 바다에서 봤던 남쪽 섬의 희미한 불빛이 생각났습니다. 그 불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던 그때요. 지금 저는 그 불빛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의 빛 속에서요. 정화가 옆으로 왔습니다. 뭘 생각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정화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정말 멀리 왔죠. 저는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함께 가요. 정화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통나무배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없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 멀리 남쪽 섬에 불빛이 보였어요. 저는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노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에 도착하면 자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정화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었어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죠. 자유의 아침이었으니까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정확히 몰랐어요. 하늘에게일 수도, 운명에게일 수도, 아니면 저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자유롭다는 것이에요.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9년 6월 그날 밤 용기를 냈던 저 자신에게요. 통나무 배를 타고 황해를 건넜던 그 선택에요. 그 선택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 선택이 다음 세대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민수야. 정말 잘했어.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요.